우울증을 극복하는 해법은 사회에 있다. 사회가 발달하며 일정 부분 운해형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고도 산업사회에서 농경시대처럼 이웃의 숟가락까지 깨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우리가 들판에 홀로 선 존재가 아니라는 격려와 위안을 사회가 줄 수 있어야 한다.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님의 자기혁명이란 책에 나오는 글귀 중 하나인데요.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지나가며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작은 한마디, 작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요즘처럼 느껴집니다. 파리의 정원 세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자당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이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DJ 그려입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냈어요? 사바비야. 저도 다들 그 이번 주에 소개할 영화가 개봉 영화인 탓에 상영하는 곳들 찾아가서 보느라고, 네, 다들 그거 찾느라도 좀 애먹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세 명 다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본지 아주 따끈따끈하게. 네, 따끈따끈하게 소개를 잘 할 수 네. 있겠죠. 네. 그래요. 이번 주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죠. 네, 맞아요. 저도 감기 걸렸어가지고 고생 좀 했는데 그렇구나. 요즘 파리답지 않게 너무 추워졌죠. 근데 유난히 또 추운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맞아요. 또. 또 오늘 소개할 영화도 그렇고, 그 오늘 그래서 오프닝 명언도 좀 이제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그 자기혁명이란 책에 나오는 오늘 소개할 영화랑 좀 비슷한 글귀를 떠올리는 글귀를 좀 골라봤어요. 네. 그래서 조금 다소 주제가 무거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좀 꺼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소연은 교환학생 다녀왔던 분의 이야기, 그리고 본구왕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빠싸주를 소개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영화 그 소개인 시네마테크는 말씀드렸던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연, 이번 주 하소연은 파리에 그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던 분의 사연을 받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웃음보입니다. 4년 전 교환학생으로 파리에 간 적이 있었어요. 원래 프랑스는 일처리가 너무 느려 정말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기에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그리고 아마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까프, 알르커시용이라는 보조금을 받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저보다 먼저 온 친구들은 1년 동안 까프를 못 받았었다고 하네요. 다들 열심히 싸워서, 저도 물론 열심히 싸웠지만 나중에 친구들은 받았지만 저는 못 받았어요. 짧게 있다 간 거라서 그렇게라도 위로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더 속상하게 만드는 건 저랑 같이 교환학생으로 들어간 동기는 저랑 비슷한 기간에 신청했는데도 그 친구들은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해프닝은 기숙사에서 있었어요. 기숙사 직원과의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홍대부는 이제 3시 이전에, 원래 오후 1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방검사도 이 사람이 늦어서 어떻게 3시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문 닫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마치게 됐죠. 자, 제가 그래서 사정을 말을 했더니 그 사람도 알겠다고 해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돈을 받게 됐는데, 더 어이없는 건 이 사람, 행정실에 있는 사람이 먼저 퇴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나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 필요한 것들 받지도 못하고 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직원이 두고 간 게 있다고 잠깐 다시 사무실에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고 제 자초지정을 막 방언 터진 것처럼 폭풍 불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사정 아니라고, 자기가 해줄 필요 없다고 그냥 다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주 나오지 않던 높은 관리자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원래 직원 대신에 그 관리자에게 여권도 받고 가방도 잘 받고 나서 일이 마무리가 됐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나서 저는 제가 바보라서 이런 일들이 생겼나 보다 하며 진짜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쳐서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는 거 마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공항까지는 어떻게 친구들이 짐을 들어줘서 버스를 탔다 쳤는데 문제는 공항에 내렸을 때 이 짐을 내려주는 이 건장한 사내들이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빨리 짐을 내리지 않냐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공항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모양이 됐지 하면서요.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는지 한국에 와서도 한동안 기죽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 프랑스에 살다 온 적도 있었고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많이 도와주곤 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저한테 생겼네요. 정말 좋은 추억도 있지만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인지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가 있네요. 만약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는 제 사연을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이렇게 힘들진 않으실 테니까요. 다들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들 프랑스 와서 이런 비슷한 일들은 한 번쯤은 다 겪어보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네. 네. 우리 두 분은 어떤 일들 많이 겪어보셨죠? 아무래도 뭐 행정 문제 아닐까요? 누구나 경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나비고 있죠. 네, 교통카드 교통카드. 환불 받을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 여기 가서 받으래요. 근데 여기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라고 여기 가라고 또 여기 갔어요. 그렇게 하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 교통카드 하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맞아요. 서류의 나라죠. 서류의 네. 왕국. 진짜 그리고 프랑스. 이제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던가. 아 맞아. 책임 전가하는 네.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많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맨날 반복적인 일, 서류 작업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일에 대한 의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하기 싫어도 자기 일 아니라는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애꿎은 유학생들만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음. 아무래도 공공 서비스인데 서비스라는 의식이 없죠. 아 맞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랑 가장 다르고 약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좀 있는 나라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역할이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더 크니까. 네. 맞아.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행정 서비스만큼은 정말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더군다나 그런 나라에서 살다 왔으니 여기 와서 힘든 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고 당연한 것 느끼는 건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마인드 자체가 막 급하게 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저는 은행 은행 처음 개설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이제 은행 홍대부를 잡고 네.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처음엔 되게 의아했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홍대부를 잡았는데 그날 갔는데 자기 그를 담당하는 그 직원이 없다. 다음에 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홍대부 날짜를 잡고 네. 그래서 은행 카드 받는 데까지 해서 거의 한 달 넘게 걸렸었거든요. 기억했거든요. 우리나라였으면 그냥 10분 안에 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체크카드 받는데. 그렇죠. 재발급도 그래요. 우리나라 그냥 재발급 받으러 창구 가서 얘기하면 바로 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 퇴근은 빨라. 아 맞아요. 아 진짜로 네. 퇴근이 너무 칼 같아가지고 영업시간이 예를 들어서 7시까지다 그러면 6시 네. 반에 마감하고 갔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이 사람들 7시에 집에 가 있어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이 시간관념이나 노동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좀 많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은행이든 뭐 체류증 이런 거 다 모든 유학생들이 겪고 있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다들 그런 데서는 좀 약간 프랑스어로 그 사람들이랑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맞아. 또 거기서 오는 약간 좌절감도 있고. 맞아. 그리고 내 마음이나 내 의견 같은 거를 100% 피력을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 그렇죠. 거예요. 저는 사실 좀 약간 예전에 기분 나빴던 거가 네. 그 프랑스인들 하는 제스처라기보다는 그 자주 하는 푸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입술 푸 하는 거 그거. 네. 그게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는 사실 되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눈 앞에서 한다는 거는 그렇죠.
푹 하는 거랑 이런 거 하는 거. 내 알바 아니다, 이런 내 식의 거 아닌데. 표현이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게 처음 왔을 때 참 불쾌하게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다 얘기는 못해도 저마다 다들 자기의 어려웠던 일들은 다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락이 많을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 하소연하면서 사연 받는 것 중에 아마 이런 행정 아니면은 프랑스 살면서 답답한 일들 겪었던 거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 우승뽀님도 그 프랑스에서 계시는 동안 이것 때문에 매우 마지막까지도 고생하고 가셨다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고생하는 거 나중에 우리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우리도 좀 더 시간 지나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해야 될 행정 일들이 있다는 게 아,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렇죠. 뭔가 달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인내심을 많이 키우게 되네요. 그래요. 네. 이번 주 사연은 이렇게 좀 사연이 길다 보니까 하나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예고했던 빠사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구왕, 이번 주는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빠사주에 대하여 소개를 해볼 텐데요. 어떤 걸 준비하는지 우리 DJ 이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이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빠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마 파리를 여행하시거나 네. 파리 구석구석을 둘러보셨다면 네.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어떤 통로 공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건물 사이에 있는 작은 그 아치형의 그 통로인데 그것을 우리가 빠사주라고 하죠. 네,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프랑스 19세기쯤에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일종의 그 쇼핑센터 같은 역할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성트코맥시알 같은 거의 그렇죠. 그 시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당시 부티크라든지 일종의 상점들도 많고 카페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그 센느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 위쪽 그러니까 히브 도아트 이쪽이랑 건블루바 이쪽에 되게 많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당시 부유한 손님들이 이쪽에 많이 자주 다녔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다시 좀 그 형태를 좀 잃다가 20세기에 다시 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복원이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상가의 기본 모델이 그렇죠. 돼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빠사주가 사실 여러 곳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 21개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명하고 가볼 만한 빠사주 두 군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갤러리 비비엔이라고 하는데요. 빠사주랑 갤러리랑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미술 전시를 하는 화랑이랑 조금 다른 곳이에요. 빠사주랑 비슷한데 네. 근데 빠사주랑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조금 더 고급스럽고 네. 좀 더 통로가 넓다 이 정도라고 하네요. 이제 갤러리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 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2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구. 네, 네. 빨레후아얄 근처에 있고 우선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고풍스럽고 바닥에 타일이 굉장히 예뻐요.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무래도 입구에 딱 들어서서 왼쪽으로 꺾을 때 그 서점이 한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서점이 되게 괜찮거든요. 네, 그곳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추천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네네. 두 번째는 소개시켜드릴 곳은 파사주 슈프로아라는 곳인데요. 99 블루바 몽마르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되게 이제 관광지로도 유명하죠. 네, 1836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역사가 매우 오래됐고요. 유명한 밀라비뇽 박물관 뮤제 그레방이라는 곳이 있고요. 네.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중에 하나인 호텔 쇼빵이 있어요. 쇼핑 호텔이죠. 네. 그리고 안에 제가 좀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는 미술 서적이 파는 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 그래. 네. 그리고 그 통로 이제 따라서 밖으로 나가다 보면 또 다른 빠사주 있는 빠사주 베르도까지 연결이 되니까
두 군데를 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을 합니다. 서로 붙어 있군요, 두 개가. 그렇죠. 그래요. 네.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유명한데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파사주가 하나 있어요. 파사주 브라질이라고 19회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되게 다른 곳과 좀 달리 좀 특이하게도 인도나 파키스탄 음식점이라든지 네. 식료품점 그리고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주 가는 미용실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 뭐라고 그쵸, 그러죠? 뭐 그 드레드 닦는다 네, 곳이나.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되게 특이하군요. 분위기가 그 건물은 되게 프랑스적인데 네. 그 안에는 되게 인대적 틱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되게 이민자들의 그리고 그런. 새로운 공간으로 그렇죠. 탈바꿈이 되었죠. 네. 여러분은 혹시 가보신 파사주 중에 어떤 곳을 가장 인상 깊게 저는 빨레호얄 쪽에 있는. 빨레보아야? 아무래도 갤러리 비비안이나 파사주 슈아솔 뭐 이런 곳이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저는 처음에 길을 잃어가지고 그냥 산책하려고 아, 나왔다가 빨레호얄 그러다가 갔다가, 많이 예. 네. 근데 골목을 갔는데 되게 상점이 모여 있고 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들러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려님은 어디를 저는 자주 가는 곳은 네. 에티엔 막셀. 에티엔 막셀. 지하철역에서 내리시면은 한 5분만 걸어가면 네. 파사주 디 공세프라고 강원시아 네. 15구에 있는 건가요? 15분 아니고요. 거기가 1구 아닌가요? 네, 그쵸. 1구죠. 아, 그 이름만 검수. 아, 그 에티엔 막셀인가? 네. 홈피트 센터 근처니까. 저 위쪽이군요. 네. 이제 포럼대학에서 내리셔서도 금방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음. 근데 여기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여기가 조명이 굉장히 예쁜 그 조명 파는 가게가 있어요. 상점이. 네네. 아 조명 파는 가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조명이 정말 다양하고 또 뭐 기구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아.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제가 파사주를 이제 소개해 드릴 때 단순히 여기가 쇼핑 공간이다. 단순히 뭐 여기서 뭐 와인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기 때문만 아니라 또 역사적인 의미로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파리의 근대 파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추천한 곳도 있거든요. 18, 19세기의 그런 파리 정치를 네, 느껴볼 수 있는 19세기 곳들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독일 철학자 중에 발터 벤야미라는 분이 네. 이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 파사주는 자본주의 욕망의 표상이다. 약간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 19세기 때 나폴레옹 3세 시절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그 건축 프로젝트 같은 걸 했던 거예요. 그렇죠. 파리 정비계 그쵸, 예. 기도 있었어요. 그쵸? 시내 도로 정비도 했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사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약간 부르주아들 돈 많고 뭐 이렇게 네, 그런 부유층 사람들이 사람들. 그쪽에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행하는 의상 뭐 유행하는 것들이 몰리다 보니까 뭐 일종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가로수길 같은 곳이 된 거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대체할 다른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곳이 침체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 뭐 백화점이 생겨나기도 네, 하고 백화점이 따로 생겨나고 하니까 이곳에 역할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거리에 있었던 뭐 매춘부들이라든지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거기로 몰리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빨레호아얄에 있는 갤러리 있잖아요. 그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네. 그곳이 당시에는 매춘부들의 소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 네. 근데 사실 지금 그곳은 그 프랑스 문화를 대표하는 코메디 프랑스라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부티크들, 네, 뭐 그렇죠. 카페, 되게 럭셔리한 곳으로 또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이질적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한때는 전혀 다르게 쓰였었네요. 네, 한때는 진짜 뭐 활락과 유흥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꿈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가 지금 또 어느 순간에는 되게 음산하고 침체된 분위기가 됐다가 또 지금은 또 관광지가 됐고 아무래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파리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또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사주 여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비 오고 이럴 때 특히나 지금은 네. 많이 춥잖아요. 이럴 네, 때 그렇기도 하죠. 보면 굉장히 또 좋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역시 파사주 같은 우리나라는 뭐 그런 가로수길도 있겠지만 네. 비슷한 경우 시장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재래시장들 지붕 같은 것도 건설해가지고 비 안 맞게 해서 사람들 안에서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는데 비슷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추운 날 여행할 겸 쇼핑할 겸 한 번쯤 가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소개는 빠싸주로 채웠고요. 다음 주에는 요즘 시기가 프랑스에서 유학생들이 입시철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4회 소개는 그 보자르, 네. 보자르 입시 관련한 간단한 정보를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본구왕을 채워볼 예정입니다. 물론 하소연도 비슷할 거고요. 자, 오늘 DJ 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네마테크 이번 주는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로 찾아왔는데요. 자, 어떤 영화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가 그래도 개봉 영화를 잡아보고자 그래서 이야기해보자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기로 했는데요. 사실 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너무도 좋게 생각하는 영화고 또 켄 로치라고 하는 영화의 감독이죠. 굉장히 또 좋아하는 감독인데요. 영화의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또 드리자면 주인공은 이 제목에서와 같이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노인은 이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가 그 관료주의에 의해서 뭔가 이 부패한 관료주의에 의해서 그 폐해를 입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영화에서 또 그려내주고 있는데 이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던 이가 이 사람이 이제 노동부죠. 노동부에 가서 내가 직장에 돌아갈 수 있겠냐, 일을 다시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의사의 뭐 진단이 필요하다, 판단이 필요하다라면서 계속해서 이 노동부 직원에 의해서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죠. 런던에서 다니엘 블레이크가 살고 있는 뉴캐슬로 이사를 오게 된 케이시라고 하는 여성을 역시 또 만나게 되는데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뭔가 또 역시 안 좋은 사건을 당하고 있는 그 직원에 의해서 그렇죠. 비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고 그 여자를 이제 도와주게 되면서 그 둘에 대한 이야기로 또 전개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노동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의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직장에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 직장에서 직장을 다시 얻기 위해서 뭐 자기소개서를 쓰는 뭐 강의를 들어야 된다. 혹은 다시 또 의사의 진료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이 기관에게서 요청을 받지만 이 다니엘 존스는 아무래도 또 노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를 또 사용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변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다니엘 블레이크가 이제 사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좀 무거운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혹은 뭔가 좀 현대 사회가 좀 계속해서 빨라지는 가운데에서 좀 필요했었던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인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인물도 굉장히 우리가 그려내고자 하는 정말 조용한 영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두 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잘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장면부터 매우 짜증이 나죠. 그렇죠. 그 네. 전화를 계속 기다리는 그렇죠. 암전 상태에서 네. 네, 계속해서 그 대화가 오가는 장면으로 그리고 시작이 되는데 계속 첫 장면들이 이제 뭐 사람들한테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 행정 문제 때문에 뭐 거절을 한다든지 네. 전화를 하는데 그 통화음을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러니까요. 네, 사실 처음부터 좀 재밌게 보는 영화는 아니었죠. 네. 조금 네. 불편한 그래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우리가 겪었던 것들이 똑같이 영화에서 나오니까 떠오르면서. 그거를 계속 지켜보게 만들고 듣게 만드는 그 한동안의 장면이 그때 불쾌한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되게 짜증나는데 네. 오히려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감을 하는 거죠. 그렇죠. 피식 공감이- 웃음이 나오는. 특히나 그 부분을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암전 상태에서 이렇게 네. 대사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그 대화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전하게 그 대화를 집중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사람- 공감도 가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비춰지는 장면이 다니엘 블레이크의 짜증 섞인 얼굴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 네. 그 건강 심사관이랑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다니엘 블레이크가 그 시작과 동시에 감정적으로도 표정적으로 굉장히 또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네, 그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관료주의적인 그 제도에 막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 그 무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음식 보급소? 아, 네. 예, 그런 곳이라든지 네, 푸드뱅크. 푸드뱅크 그렇죠.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그 인간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그 그렇죠.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먼저 와서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네. 또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래도 살만하구나 그쵸. 그거에 대한 좀 여지를 주는 게 그런 따뜻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도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제도의 그늘은 존재하니까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그렇죠. 네. 동시에 그 안에 살아가는 소시민들 간의 그 시민사회가 아직은 살아있음을 또 그런 배급소 장면이나 또 케이시와 또 다니엘이 서로 도와가는 장면들, 네. 사람 간의 교류가 있는 장면들이 대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제일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너무도 이제 감정이 벅찼었던 그리고 좀 슬펐었던 장면이 그 푸드뱅크에서의 장면이었어요. 아, 네네. 네, 우선은 좋았던 것 그리고 되게 감정적으로 너무도 막 벅찼었던 그 장면이 바로 이제 푸드뱅크에서 그 직원이죠. 네. 뭐 이제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네. 있는 그 여자 직원이 와서 자, 우리 같이 쇼핑을 할까요?라는 음. 말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당신들한테 무료로 음식을 배포합니다, 배급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같이 쇼핑을 한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고를 수 있게 또 유도를 해주고 맞아요. 대화를 하면서 또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봐주고 그렇죠. 그것 자체가 그 상대에게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장면 때문에 너무도 또 벅찼었던 것 그 같아요. 한마디에서 배려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도 애들아 뭘 좋아하니 비스킷이나 뭐 티를 줄까 이러면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참 사회는 뭐 기술은 발전하는데 역시 이 사람들 사는 사회를 완벽하게 이제 지탱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어디에나 이어- 그림자는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오는 그 장면이 너무도 슬펐어요. 케이스가 아, 며칠을 굶고 나서 네. 맞아요. 이제 그 푸드뱅크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몰래 그 장 통조림. 뒤에서 통조림을 가서 통조림을 이렇게 까먹다가 그게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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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고 자꾸 하는 그 그러니까요. 장면도 너무 슬펐고요. 그때 다가와서 직원들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했을 네, 때도 그 말이 네, 잘못한 게 아무도 없어요. 미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도 좋으면서도 너무도 슬펐고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아무래도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렇죠. 집단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 번쯤은 이렇게 또 현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좀 잘 그려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그 아까 자르덕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명언처럼 그 이렇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러한 주제를 사실은 켄 로치라고 하는 감독은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었을 당시부터 네. 초기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 켄 로치가 또 우리나라에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칸네 영화제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칸네 영화제에서 2번에 걸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죠. 저는 이제 59회 칸네 영화제에서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작품으로 네. 이제 또 칸네 영화제에서 종려상을 받았고 네. 역시 이번에 69회 영화제에서 역시 또 바로 이 작품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작품으로 네. 황금종려상을 받아서 아무래도 또 유명해진 것 같은데 이분이 되게 노장 감독이에요. 거의 네. 80세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디 앨런이랑 비슷한 나이. 대단하신데요. 네. 근데 항상 이분의 작품을 보면 소외계층 그리고 우리가
조금 무시를 한다든지 돌아보지 않는 어떤 그 사람들의 인간군에 대한 좀 애정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영화를 만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그 전에 이제 칸네에서 영화 대상을 받았었던 종려상을 받았었던 네, 그 보리밭이 흔드는 바람이라고 하는 작품은 네. 아일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렇죠. 네, 아일랜드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영국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었던 네, 나라인데 그 조직이 있죠. IRA라고 하는 네. 조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뒷면을 또 담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켈로치 감독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일본 사람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만든 거랑 네.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안 해도 될 네. 관심을 안 가질 법도 한데 네, 오히려 그런 소외된 사람들 왜냐면- 이야기에 조명을 그렇죠. 왜냐면 영국 사람들 비추시니까. 입장에서는 이 아일랜드 사람을 테러리스트로 봤으니까. 그렇죠. 간주하니까. 거의 그 정도로 간주했었으니까. 그렇죠. 네. 조금 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깊이 들여다본다면 저는 켄 로치라고 하는 감독이 영국 관료주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판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아주 직접적으로 내걸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이제 유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인 이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네. 그 복지라는 것을 줄여가게 되죠. 네. 보편적인 복지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선택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영국이 이제 그런 복지 시스템을 조금 더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아주 맹렬하게 하는 감독이 저는 이 켄 로치라고 하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그 예산을 아낄 수 있을까 하는 모습들이 약간 현대 영국의 관료주의적인 모습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수당을 안 줄 수 있을까? 되게 점점 더 갈수록 엄격해지고 더 까다로워지니까 결국에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위해서 그 편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네. 그 제도 때문에 다니엘 블레이크는 핍박을 받고 역시 오히려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쵸. 그렇죠. 케이시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게 되는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죠. 네, 그게 되게 맞아요. 아이러니해요. 네. 사람이 편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그리고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 최소한도 지켜주지 못하는 네, 허울뿐인 제도가 됐으니까 그렇죠. 좀 많이 씁쓸한 면도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에서 참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소외계층일지라도 혹은 뭔가 좀 소외된 사회 소수자일지라도 그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켄 로치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메시지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닥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사실 또 수상 소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수상 뭐라고 소감을 하셨나요? 이제 적어 옮겼는데 네. 그 종려상을 받고 나서 했던 말이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이 수상소감을 켄 로치 감독이 또 말해줬었어요. 이 메시지가 저는 이 감독의 평생에 걸쳐 와서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리고 그가 담고자 하는 영화의 주제가 이 수상 소감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참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계층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네. 그런 거 보면서 그 일이 없고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 사회적 범죄도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는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서로 이웃들 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불신이 쌓이면 절대 안 되겠구나. 네, 최소한의
이웃 간의 신뢰, 이웃 간의 왕래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이 제도도 우리를 따뜻하게 보살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웃 간에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간에 서로 연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더 그렇죠.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르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이 없거나 어떤 제도가 문제 이런 것보다는 희망이 없다는 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켈로치 감독이 말한 것처럼 희망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아니면 적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같은 최소한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네, 자본 앞에서 그냥 하나의 숫자로 평가돼 버리는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것도. 그래서 마지막 그 다니엘 블레이크의 장례식장에서 네. 케이시가 읽어주는 그 장례문 그 조문도 네. 굉장히 또 인상 깊었기도 하고요. 맞아요. 우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네.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또 I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네. 그 제목도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영화의 장면 중에 나오는 이제 그 노동부 건물에 낙서를 할 때. 그렇죠. 그걸로 칠하는 문구죠. 장면의 그 문구에서 제목을 따왔기도 하겠지만 네. 사실 그 I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그 제목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의 사회 뭐 세큐리티 넘버로 표시될 수 없고 네.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제목이 잘 표시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요. 네. 또 요즘 같은 때에 정말 꼭 한 번쯤은 보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돼서 네, 참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네, 아주 꼭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로 찾아왔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로 소개해 드릴지 제목 알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 아마 두 분도 좋아하실 법한 영화 그리고 이미 저희가 또 수차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사담에서 이렇게 나눌 때 언급했었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는 영화로 채워볼까 합니다. 네, 이 영화도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일 정원 우리 세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는 장소나 또 어떤 작품의 제목 같은 건 저희 유튜브 방송에 업로드할 때 아래에 이제 같이 철자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네, 저희가 말하는 게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잘 모르더라도 네, 아래 문구들 참고해 주시면 네, 훨씬 검색하시고 또 찾아보시는데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여러분들의 사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ardenof파리@gmail.com으로 네, 이메일 보내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희 또 인스타그램 DM 홍보 페이지도 있고 또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찾아오셔서 같이 좋은 저희가 이제 파리 곳곳 다니면서 찍는 사진들 또 동영상들 간간히 올라오는 거 같이 보시고 다른 분들과 또 좋다면 공유해 주시는 거 네. 그리고 유튜브 페이지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방송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비앙초.